한 50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경매 가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세계에 우리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프랭키 배화백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그 개념 아티스트 프랭키라고 하는 그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이 NFT 쪽에서 그 작품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디지털을 소재로 한 추상 표현지를 제가 시도를 하면서 이 NFT를 이제 만나게 됐고, 이 NFT라는 것이 굉장히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산 가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진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인류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런 세미나 같은 데 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제가 그리는 그림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무슨 자료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준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NFT는 그 자체가 창의성입니다. 그 창의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어떤 시간에 뻗뜨기는 그런 그 창의성을 NFT에 담아서 그거를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거를 상품화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이제 그 NFT 세상에 이제 저는 그림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그림에 있어서의 그 가장 모토는 바로 창의적인 거죠. 그 아트라는 게. 그래서 아트는 이제 아트에 대해서 이제 제가 키워드를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 그리고 NFT 그리고 뭐 암호화폐 뭐 요즘 그런 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핫한, 전 세계적으로 핫한 키워드죠. 근데 그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많이 부족하신 전문가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식에 갖춘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삐딱하다? 뭐, 그렇게 이제 나가는 이 생각을 그렇게 전개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그럼으로 해서 좀 더 갖고 계신 어떤 개념이 개념 속에서 어떤 숨통이 트여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선생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여기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NFT라는 것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대중들 누구한테나 다 그 창의성을 갖고 있고,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 아티스트의 본질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아트적인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창의성은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고 또 획기적이고 또 한편으로 놀라운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마침 우리는 너무 나이가 먹고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 잠깐 까먹어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것들에 미처 몰랐던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괜히 노력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본질적이고 또 한편으로 극히 단순하고, 그렇지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그 자체가 없이는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 표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저는 그 NFT를 대하는 각각 개인의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창의성을 가지려면 자기 내면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은행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그 어떤 회계라든지 그런 거 하신 분들은 거기에 매여 있고 또 자기 직업에 그냥 맞게만 어떤 사고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그거를 확장해 보면 본인이 좀 더 특이한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의 눈치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묻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시점에 생각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로 저는 이제 제 경험담으로는 제가 이제 작품을 이렇게 제작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작가 생활하는데 작품이 팔려야 제 나름대로의 제가 하는 일의 어떤 뭐지 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작품만 그리고 있었는데 작품이 안 팔려. 안 팔리면 그게 작가로서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처럼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옛날에는 어떤 그 명예라는 그런 것들을 그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의 명예는 오로지 자금, 오직 머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작가들 입장에서도 자기의 그 독특한 그 캐릭터 그리고 자기의 독특한 이제 달란트가 이 작품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그런 작가가 돼야 자기 자신도 뿌듯하고 또 주위에 보는 사람들도 저 작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돼 있는 게 지금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물론 창의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스로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안을 이미 지금 가장 뜨거운 키워드들이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타버스, NFT, 암호화폐.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의 이 활용되는 그 NFT는 그야말로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작가로서 그게 이제 저의 개념 미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생각을 하나로 그 포커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 요소가 없이는 작품이라든지 아트라는 것이 생성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NFT라는 것은 이미 지금 키워드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도 아주 옛날 태고 때부터 NFT는 발생돼서 발행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제 경험담을 이제 말씀드리려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작품을 그려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미술품이라는 거는 너무나 제한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그리고 어떤 기호 상품으로 치면 기호 상품이에요. 내가 아무리 작품을 그려서 이 그림을 표현된 작품을 누구한테 보여줬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좋은 마음으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거는 나의 특별한 감정의 상태에서 그려진 표현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저랑 코드가 맞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미술품은 상품으로 따지면 가장 이 기호 상품 중에 기호 상품이다. 그런데 그거를 팔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는 것은 대단한 마케팅의 어떤 기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미술품 마케팅조차도 저는 그 아트의 범주에 넣고 그 작업을 하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뭐 이게 이 마케팅과 창작이 하나로 결합된다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피카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드문 작가들 있긴 있지만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전문적인 일에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문적인 요소가 담긴 자기의 가치를 마케팅에서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통해서 그것을 결과를 이루어내는,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로서 결말을 지을 수 있어야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확실한 이 그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고 기피하는 형상인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술품을 그려서 처음으로 저는 백화점에 백화점 매장에 제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떤 걸 했냐면 이베이에 작품을 올렸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그 화랑에서는 이베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 화랑에서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그리고 그 갤러리스트들이나 또 큐레이터라든지 뭐 여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게 이권이에요. 자기들의 화랑에서 판매되는 작품이어야 된다. 왜? 다른 화랑에서 똑같은 그림이 팔려서는 안 돼요. 왜?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자기 화랑에서 자기가 소개한 제안한 작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방해를 많이 해요. 우리 한국 미술 시장의 폐단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이 마케팅이 곧 전쟁터죠, 우리가. 그래서 미술 시장의 전쟁터는 바로 그런 이제 현상이 있고 해서 계속 어떤 작가가 자기 작품을 어떤 화랑에 내놓는다든지 지금 말하자면 재래식 방법의 어떤 마케팅을 펼친다면은 그 작가의 작품이 팔릴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세계 시장보다 규모가 작죠. 그래서 한국에 속해 있는 미술 애호가들이 미술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그 한국 시장에 속해 있는 미술품 구매자들에 대한 기호가 얼마만큼 그 작가와 그 기호가 맞겠는가 하는 확률을 따져보면 전혀 그게 그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을 좀 넓힌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있고 여러 어떤 기호가 다 각각 다른데 어떤 작품을 전 세계 시장에 내놓았을 때와 한국 시장에서 판다 라고 했을 때 차이점은 금방 구분이 돼요. 그건 바로 그 작품에 대해서 성향이나 기호가 매치가 되는 그 소비자를 만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이 세계 시장과 여기 그 로컬 시장의 이 차이점은 여러분이 제가 말씀 안 해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달란트가 깃든 어떤 그 가치를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통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색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는 그 예로 제가 이베이를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베이는 뭐 미주나 유럽에서는 굉장한 그 어떤 프로모션과 마케팅의 결과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 인터넷 마켓플레이스죠. 근데 거기에 아트 상품이 들어가서 판매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조금 여기는 그냥 많은 상품들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아티스트의 파인아트가 거기에 올라와서 팔리겠느냐 하는 것은 처음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이 오히려 그 반대의 말하자면 이 결과를 낳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베이가 그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베이 사장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어떤 고장난 어떤 제품 하나를 이베이에 올렸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메일이 왔어요.
이제 구매자 측에서 야, 나 그거 사고 싶은데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그거 얼마냐. 그러니까 그 대표가 아, 이거 얼마다라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좀 고장이 나갖고 이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쪽에 다시 답신이 왔는데 나는 그거 고장 나고 안 나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니까 그냥 가격하고 계좌번호만 보내. 너는 팔기 위해서 내놨으면 그것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판매가 됐대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쓸데없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상품이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는 그것을, 그 제품이 자기 기호에 맞는,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시장에서의 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서 실패될 확률은 어떤 이 국소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이 마케팅 이 구조와는 그 정도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작품이 꽤 높은 가격에 거기에서 이제 이 구매하겠다 해서 이제 계약서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프랭키라는 작가가 느닷없이 생겨난 거죠. 이제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L 백화점에서 이제 작품을 이제 그 작품을 계약된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합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는 모든 백화점들이 다 그런 파인아트가 매장에 나오는 다 벤치마킹해서 지금은 다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될까 말까 하면서도 용기 있게 남들이 안 했던 거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럴 결과가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제 후배나 또 뭐 동기들 선배님들한테도 좀 더 다른 방법의 마케팅을 작품을 그리듯이 뭔가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합시다. 뭐 그런 미술협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미술협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2016년도에 제가 미술협회 감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2016년이면 지금 6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미술협회가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디지털 작가다 보니까 디지털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암호화폐라든지 그런 게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왜 남들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미술협회에 이렇게 신성한 곳에서 그 짓을 하려고 그러냐 해서 제가 쫓겨났어요. 감정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해갖고 이제 잘못 인식이 돼서 지금 아직도 미술협회는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많은 작가들이 NFT 작품을 이 어떤 플랫폼에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무조건 어떤 플랫폼에 미술품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일단 이 NFT라는 거는 최초에 발행을 했을 시절에 희소성 때문에 많이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NFT에 곽광을 했었죠. 이런 게 있다니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 때문에 사람들이 잠깐 착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어쩔 때 한 번씩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죠. 근데 그 집중되는 어떤 그 포인트에다가 사람들 많이 시점을 맞추고 덩달아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워너비 현상처럼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뉴스타가 생기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에 대한 생각은 스스로 해서 깨우쳐야 되는데 스스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쪽은 비전문가와 전문가 집단으로 딱 양분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말하자면 기술적인 데에 치우친 분들을 전문가라고 해요. 보편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비전문가들은 이게 블록체인이 뭐지? 여기에 대한 소스 언어는 뭘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비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상상력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디지털 블록체인 이 오퍼레이터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나름대로 상상력을 가지고 뭐 블록체인 로드를 어떻게 해갖고 뭐 그게 맞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걸 본 적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블록체인 뭐 보셨어요 다? 블록체인 뭐야? 그냥 개념일 뿐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블록체인을 아는 거고 블록체인 오퍼레이터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본인들한테도 반차고 그러면 갑자기 눈만 끔뻑끔뻑 그러시죠. 근데 그분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긴가민가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형국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아직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NFT를 안다? 그거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NFT를 다 이해했어. 이 NFT를 이해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모른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암호화폐는 정말 이해도를 정말 극도로 필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이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보통 뭐 인터넷 떠도는 거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해봐야 자기하고 맞지 않는데 그 이해가 될 리가 없죠. 다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깨닫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NFT를 발행을 하고 또 그 NFT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그거를 도입을 시켜서 그 가치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의 창의적인 사고를 그것을 가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NFT에 넣어서 그 NFT를 판매하는 거죠. 근데 이 NFT라는 거는 그렇다고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 NFT에는 상당한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NFT에 대해서 이제 맞아 그 NFT는 가치가 있어 라고 어떤 그런 어떤 공신력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스파이스예요. 뭐냐면 그 공익성은 요즘은 뭐 도네이션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공익적인 요소가 확실하게 담겨져 있어야 그 NFT에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한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상상력.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아트적인 요소. 누구나 다 아티스트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그래야 그게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경제성이 남들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자기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그게 없이는 이제 그 NFT를 얘기하는데 좀 너무 돌아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바로는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게 YMCA하고 제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YMCA가 있는데 그 YMCA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 YMCA라는 이 의미가 많이 좀 탈색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YMCA가 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장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최근에 도쿄에 갔었어요. 도쿄에 갔는데 그 도쿄의 YMCA가 한국 서울 YMCA에 속한 YMCA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YMCA가 꽤 12층인가 꽤 건물이 엄청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시부야 쪽에 있는 그 다른 그 위치에 있는 YMCA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됐었어요. 근데 그 28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제의를 외칠 때 우리 한국의 여기 옛날 구조선이죠.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는데 뭔 건덕지가 없냐. 우리가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뭐가 없나 생각하는데 그게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는 바람에 이거다 해서 우리도 우리 민족의 자결을 외치려면 독립선언서가 필요하다 해서 독립선언서를 이광우 선생 모두 막 해서 작성을 해갖고 그거를 일본의 심장부에서 낭독해야 되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심장부인 일본 YMCA에서 일본에 있는 유학생 600여 명이 넘는 유학생이 다 모여서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재평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죠. 그게 1919년 2월 8일이었어요. 근데 그 2월 8일 날 그걸 낭독하고 해외로도 막 도망가고 뭐 국내로도 들어오고 다 그랬죠. 그리고 한 달 후에 3일절 3월 1일 날 3.1운동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전 세계 뭐 하와이 뭐 어쩌고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확실히 있구나를 알린 거죠. 그 이후에 그 다음 달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지금의 독립 국가인 이제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28 독립선언서는 곧 대한민국인 것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의미 있는 말하자면 그 NFT를 발행한다. 그거는 누가 봐도 가치가 아주 팽배한 멋진 그 NFT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익성을 담을 수 있는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또 한편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많은 그 어떤 개인들의 상상력을 부르칠 수 있는 그런 NFT를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러던 와중에 한국 아시아 연맹이랑 YMCA에서 제주도에다가 YMCA를 아시아 태평양 YMCA를 그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 기금을 마련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금을 마련을 한다는데 NFT가 필요하대. 프랭키 NFT가 필요하답니다. 예, 가격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얼마를 기금을 만들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지금 도네이션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전 세계 YMCA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300개 얼리버드는 이미 끝났고 여러 가지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NFT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NFT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NFT라는 것에 대한 공신력과 공익성과 그리고 뭔가 확실한 모티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NFT. 이런 거야말로 진짜 NFT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인 요소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특별한 그리고 뭔가 획기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그리고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공감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NFT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다음에 NFT 발행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제는 뭐 몇 분이면 발행돼요. 이제 자기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NFT를 발행해서 막 판매를 어떻게 하냐 그런 마케팅 기법이니 뭐 그런 거 다 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간 낭비하고 NFT를 판매하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는 그런 오히려 그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NFT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이제 요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프로토콜. 근데 프로토콜이란 거는 이 암호화폐와 이 또 여러 가지 뭘 거래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 키워드예요. 근데 저는 그걸 요소라고 생각하는 키워드. 그냥 그 단어예요, 단어. 뭐냐면 서로 약속이 돼야 장사가 되죠. 뭐 무역을 하더라도 뭐 신용장 있고 뭐 있고 뭐 그런 약속에 의해서 뭐 텔렉스로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게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근데 그 약속은 역시 뭐냐? 그 공신적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NFT를 한다. 또 뭘 이런 가상과 현실에서의 그 사고를 일치시켜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그 공간을 창출한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메타버스라는 이 키워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더 확고하게 한 것도 사실이죠. 왜? 모든 개인들의 생각과 사고를 존중하고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옛날에는 메타버스가 다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누군가 어떤 권력자가 그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메타버스는 저는 지금의 또 한 번에 이거는 어떤 인본주의에 의한 확실한 르네상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세계가 돌아왔는데 왜 자기의 그 숨겨진 그 자기의 사고, 그 귀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들을 펼치질 않느냐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그 기술적인 요소에서는 뭐 온 이 따따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국이 됐고 누구든지 연결만 되면 자기의 의사를 아무한테나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표현된 의사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댓글도 달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사고를 거기에서 더하고 더 좀 더 나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이 체계가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일 속에서만 갇혀서 조금 더 깨어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뭐 아티스트로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만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과 함께 자기 일을 한다면 훨씬 더 발전돼 나가 모든 게 다 이렇게 더 나은 세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세상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짧게 했나요? 뭐 질문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네. 이렇게 디지털로 딱 진입을 하시려고 결정하셨던 혹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조금 나이를 먹었어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올해 64살인데요. 제가 도스를 제가 이제 그림 때문에 도스를 제가 도각을 했어요. 도스 해야겠다. 근데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은 벌써 이미 막 맥킨토시? 막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과 익숙해지고 그래서 디지털을 접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필요한 돈이 작아져요. 왜냐하면 물값 안 들어가죠. 또 뭐 캠퍼스 값 안 들죠. 뭐 그리고 따로 뭐 인스톨레이션 하려면 따로 하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뭐 도화지 많이 써야 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디어로서 아주 충분하다 저는 생각해요. 시간도 좀 제가 꼭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가슴에 팍팍 와닿는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받아 적었는데 사실 지금 저는 미술이나 이런 작품을 보고 좀 제가 이해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작품성이 있겠지, 네. 가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모르더라도 남들이 뭐 좋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 사볼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솔비라고 하세요? 가수. 네, 네, 가수. 네. 근데 막 온몸으로 누워서 뭐 이렇게 작품 하는데 그 4천만 팔리고. 네, 액션 그 페인트. 사람 죄송합니다만은 솔비에게 저 뭐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지금 한다고 욕한 사람도 있고 네. 그걸 또 4천만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창의성 얘기도 하셨고 뭐 대중성 얘기도 하셨고 이제 작품 그런데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같이 뭐 어떤 작품성보다도 디지털 아트에 어떤 면에서 투자를 해야 되냐 또 뭐 투자 가치가 있냐 네. 이런 걸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거를 딱 맞는 사람이 제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제 작품 위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굉장히 고가로 올라가고 네. 또 선생님처럼 유명해지시면은 그게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제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좀 더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 사보자 이렇게 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NFT 이렇게 하는 건 완전 투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뒤돌아? 일단 NFT의 중요성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작품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 되겠죠. 이제 그 작품이라는 거는 아티스트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려놓은 작품이 그 아트가 아니고 저는 그 작가의 내면, 그 작가의 철학이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미술 시장에서는 정말 좋은 큐레이터들이나 그 유명한 사람들은 작가를 꼭 만나요. 만나서 그 작가와 대화하고 그리고 그 작가의 생각을 공감을 하고 또 그 공감하는 과정에서 존경이 생기고 그 존경에 의해서 그 작품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시장에 공개하고 많은 평론가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작품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메타버스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의 생각과 어느 누구의 행동과 어느 누구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인정받아야 되고 또 서로 서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해야 되고 그게 소통 자체가 말하자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솔비라는 작가가 뭐 쓰레기다 아니다 뭐 그런 거는 조금 그게 아니고 그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들어봐야 알겠고 또 그분이 무슨 특별한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뭐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작품을 사고 싶으면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고 거기에 감동이 있을 때 작품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루면 사시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이런 이 세상에 쓰레기는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요소의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가 30분인데 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프랭키 배 화백님한테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10분 딜레이 됐던 것이 맞춰져 가지고요. 네, 4시부터 다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일이